네, 첫 번째 발표는 저희 법인 박경희 변호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주제로 발표하겠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Q&A 창을 통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간단히 드리자면, 기업 법무 쪽 업무를 주로 담당하긴 했지만, 실제 사내 변호사로서 꽤 긴 기간 동안 여러 회사에 있으면서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 내용은 제가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하면서 좀 배웠던 거, 깨달았던 것들을 이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할 때 어떻게 좀 이용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제가 컴플라이언스를 많이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제 왼쪽에 보면 과거에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규제 방식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그물망식으로 규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행정 형벌이나 행정벌이나 많은 이제 제재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집행 시에는 그렇게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법 위반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왠지 좀 더 위반으로 인한 제재보다 큰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법을 준수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많이 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회사가 법령 준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하면 비용이 드는데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 제재에서 반영해주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사실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최고 경영진을 처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처벌인데 또 반면에 처벌 요건 자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위반하고 플러스 중대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열쇠를 준 겁니다. 나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우회로에 대한 열쇠를 준 건데 그게 바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즉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규제 패러다임의 큰 변화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컴플라이언스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 양형 지침과 되게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연방 양형 지침에서도 기업 범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때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벌금을 경감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뭔가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제재를 감해주는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차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벌금을 감경해주고 뭔가 손해를 최대한 배상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꾸 그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쪽에 집중되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뭔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서 제재를 면할 수 있다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회사 내에서 실무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사실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도급 준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인들 잘 쪼아가지고 도급 깎고 공기 단축시켜서 뭔가 회사의 이익만 확보하면 일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위반에 따른 제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실무를 하실 때도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컴플라이언스 매니지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최근에 작년에 ISO 37301이라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뭐 이전에 이제 ISO 19600이라고 해서 그 컴플라이언스 매니지 시스템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했던 거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던 거는 ISO 37001이라고 해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전체 컴플라이언스, 부패 방지만이 아닌 전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ISO 37301이라는 표준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그림이 있는데 동그라미 그림을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돌아가죠. 플랜, 처음에 기획을 하고, 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 잘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액트, 개선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시 플랜도 체크 액트 해서 PDCA 그 구성 요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회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매니지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인데요.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좀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해보면은 앞에 플랜하고 두 가지 계획 세우고 뭐 자료들 만들고 이런 것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실제로 회사가 잘 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체크한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는 이 부분이 빠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완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또 같은 바퀴를 또 돌고 하면서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올리는 게 이런 게 사실 잘 만들어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입니다. 이런 이제 PDCA 사이클이 사실은 이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서도 당연히 기본 구성 요소 내지는 개념으로 이용될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뭐 PDCA라는 이 구성 요소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기획 활동, 플랜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회사가 사실은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지 뭔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회사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조직, 인력, 예산 등 자원 상황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게 내가 뭘 지켜야 되지? 회사가 뭘 지켜야 되지? 준수 의무를 확인하고 이 각각의 준수 의무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걸 기초로 이제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획 단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실행하셔야 될 분들은 사실 경영진이시고요. 경영진이 의지를 표명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영진의 활동이 제우선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업무별로 이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리고 준법에 관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위법 행위들에 대한 내부 고발 등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간이든 반기든 일정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수립해놓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하는 게 전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실제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구성 요소별 활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에서 요구하니까, 아니면 고객이 요구하니까, 아니면 최고 경영진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하면 그러니까 신뢰도, 레퓨테이션이 올라가서 마케팅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위반한 벌금, 과징금 돈 내야 되니까 이런 거 막으려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최고 경영진을 처벌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최고 경영진을 보호해야 된다는 유인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윗분들입니다. 경영진. 조금 사실 그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경영진을 처벌한다고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컴플라이언스에서 가장 기본 방식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바텀업 방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 분들이 컴플라이언스를 하지 않으면 밑에 분들은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톤 at the top이라고 해서 탑에서의 톤이 어떤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필요성이 단순히 뭐 경영진 하나, 컴플라이언스 팀 인원 몇 명이 뭔가 의지와 니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성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실 때 많은 회사에서 실수를 하는 게 컴플라이언스 팀이 하는 활동이 컴플라이언스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컴플라이언스는 무조건 전 부서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없던 걸 만들 때 이제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뭔가 새로이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 부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TFT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조직 인력 예산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안전보건 관련해서 전담 조직을 설치를 중대재해법에 이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전담 조직을 설치할 때 항상 회사 내에서 조직을 설치할 때는 조직 내 위치가 어디냐, 어느 부서 소속이냐, 아니면 대표이사 직속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되고, 인원 몇 명일 거고, 특히 이제 인원 중에서 그 책임자가 어느 정도 직급이냐, 임원급이냐, 팀장급이냐, 이런 것들을 잘 정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서 보통 권하기는, 컴플라이언스는 대표이사 직속 기구로 있는 거를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최고 경영지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전달돼야지만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실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전문 인력들,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책임지는 사람들을 정해라.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처럼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뽑아라. 이런 것들 있죠.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조직과 인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사자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임직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급인의 직원들, 이제 회사 내에서 같이 이제 업무를 하는 수급인의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분들이 안전보건 관련해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실제로 위험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그리고 이제 수급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협의체, 뭐 기타 뭐 약간의 옛날로 치면 옴부즈맨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누구나 안전보건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사가 마련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보면은 이제 법에서 그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제 연말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을 하잖아요. 아마 지금은 2월이니까 예산안이 다 나왔을 텐데, 만일 회사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예산이 현재 202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추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제 경영진 승인을 받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규들을 이제 미리 좀 정비를 해놔야 되겠죠. 일단 최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립해서 이제 대표이사가 서명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기본 규정인 안전보건 관리 규정, 그리고 만일 도급사업이 있는 경우에, 사내에서 근무하는 도급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대한 관리 규정, 그리고 만일 또 연구소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이런 기본적인 사규를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이제 시간 많이 들고 하는 게 이제 준수 의무 확인 및 리스크 평가입니다. 뭘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지 뭘 지킬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실무를 해보면 대부분은 법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회사 직원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설비를 교체한다라고 하면 나는 뭐뭐뭐를 해야 돼 알기는 하지만, 이게 법상의 어느 법의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컴플라이언스 팀, 법무팀이 조금 지원을 많이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어떤 것들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이제 건설 쪽은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법들과, 또 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이런 일단 법령에, 그러니까 안전과 보건,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 관련해서 법에서 사업자에게, 회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각 부서에서 내가 하는 업무별로 준수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이런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지난한 작업인데, 이 작업을 어찌됐든 이제 경영진과 컴플라이언스 팀의 리드를 통해서 각 부서에게 이제 협조 요청 내지는 이제 지시를 하고, 이걸 계속 최초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업데이트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외부 로펌의 이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조금 주의하실 점은, 당연히 이제 외부 로펌은 법률 전문가니까 법을 정리하는 건 잘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한테 중요한 건지, 회사한테 필요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분들이 제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쓰더라도 회사가 리드하는 지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회사에 오래 계셨던 분이 사실 제일 잘하실 수 있어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만 좀 바르게 강하게 갖고 계신다면.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외부 전문가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하시는 회사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여기 표에 보면은 이제 그 공정별로 위험 요인들이 뭐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이런 요인들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뭔지, 현재의 위험성, 자주 발생하냐, 한 번 발생하면 사람이 크게 다치냐, 이런 가능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위험성 수치를 평가를 하고, 이게 위험이 좀 높은 것들은 뭔가 개선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시행했더니 위험성이 뭐 4였는데 2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성 평가 시트를 이제 산업재해가 좀 발생하기 쉬운 부서는 자기의 공정별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나 갖추고 있는 게 최초 만들 때 힘들지만 하나 갖추고 있는 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사실 기초 준비 되게 많죠. 기초 준비 되게 많은데 이 정도 기초 준비를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영진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컴플라이언스를 되게 중시하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CEO 레터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멀티내셔널 컴퍼니 같은 경우에 뭐 한국 법인에 있는 뭐 제가 그 글로벌 CEO를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레터는 받아요. 레터는 받고 레터에 우리는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희들도 잘 준수해 주길 바라고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CEO가 그렇게 맨 밑에 이제 본인 손 서명은 있거든요. 서명 이제 그림은 있는데 그러면 약간 마음에 부담이 가요. 이거 내가 좀 해야 되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거는 MBO에 그 안전보건 산업재해 관련된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을 넣어주시는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SO 37301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인사평가 시 컴플라이언스 성과를 반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진 측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실행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준수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사고, 사람이 죽거나 둘 이상이 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이제 치료를 요하게 다치거나 아니면 직업성 질병이 여러 명이 이제 직업성 질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제 처벌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실 뽑아보셔야 돼요. 뽑아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회사에서 뭐 한 15년, 20년 계신 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외부 전문가 와봐야 그분들 잘 몰라요.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적절하게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또 그걸 대비한 업무 매뉴얼이 작성되면은 그 업무 매뉴얼에 맞춰서 사전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야 되고 실제 실행 중에는 뭐를 해야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점검해야 되고 이런 조치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이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각 담당자가 그 해당 업무 담당자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시긴 하실 거예요. 하시긴 하실 텐데 이게 기록화가 되는지를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기획 단계, 뭐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방침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서면이 나와요. 서면이 나오는데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뭘 체크했어. 이거 기록이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팀에서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좀 편하게 실제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했던 거를 어떻게 기록화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수사팀에서 이제 막 수사로 들어오잖아요. 수사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관련 서류들 다 뭐 압수해 가서 뭐 포렌식하고 뭐 하면서 볼 텐데 그때 기획 단계의 문서들이 물론 중요하죠. 기본이니까. 근데 사실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실행 단계예요. 이걸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잘 마련해 놓을 건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를 해야 되고 종사자 의견 수렴을 이제 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이런 거 잘 남겨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급 사업의 수급이 선정 시에 안정 역량을 이렇게 평가해서 이 사람을 선정했다라던가 이 사람 업무할 때 우리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했다라던가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회사별로 IT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IT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를 해보는 입장에서 이게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사실 매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간 캘린더를 작성해 놓으면은 굉장히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실수로 빠뜨리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고에 대한 거,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거, 협의체, 교육, 점검, 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 사정에 맞는 캘린더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경영진한테 보고하시고 관련 부서한테 뿌려놓고 이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대재해법상에도 보면 단기 점검 내지 평가를 하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여부 점검 이런 식으로 법상의 단기 점검 또는 평가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빠뜨리지 않고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걸 체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실제 담당자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협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협조도 많이 해줘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당연히 시정 조치해야 되고 그런 조치 사항들을 사규나 업무 매뉴얼에 다시 반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사회 또는 경영진한테 보고하는 절차를 하셔야 되고 차년도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PDC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때 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번 탑다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 반복이 없으면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는 무조건 전 부서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도움을 받더라도 기본 제일 중요한 역량은 내재화되어 있어야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가동하고요.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아까 캘린더 보셨죠? 상시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잘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돼야지 종국적으로 문화가 돼야지만 종국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단순히 이런 조치를 했다 외부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데요.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